녹화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 3차시 수업을 맡은 이대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클래스 학생들은 저를 잘 알 거고 2학년 학생들이라서 그 엄지은 선생님 반, 김명선 반 학생들은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건데 목소리를 듣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얼굴을 한두 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문제 탐구 저는 이제 김명선님이 잘 수업하신 거를 이어서 그 다음에 엄지은 선생님이 수업하실 내용 사이에 일종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지금 펜이 없어서요. 펜을 사야 되는데 펜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고장이 나가지고 펜이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하고 있어서 글자가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잘 설명하셨지만 사회에 대해 가지고 탐구하는 거 우리 2학년 학생들이니까 알 거잖아요. 선택 과목 보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있잖아요. 이 탐구란 것 자체가 결국에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탐구하고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경우도 있는데 대학에 그 전공 관련한 학부를 보면 사회과학부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이건 사회와 과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회과학이란 건 결국에 사회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 거죠. 사회를 너무 이게 너저분해서 좀 이따 지우겠습니다. 어떤 이 사회 현상이 있다고 하면 사회 현상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하는데 이 사회 현상을 보는 어떤 렌즈가 되는 게 이 사회과학부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학과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법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정외과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게 각 이런 전공들이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한 렌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회학부 이야기를 뚱딴지같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사회문제 탐구란 것 자체가 그 사회문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보다 더 잘 알겠지만 충분히 이 과목을 수강해서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 사회 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 이 방법적인 측면을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의 방법 있죠. 실험실의 방법을 가져왔을 때 그게 적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건 결국에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어떤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거기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과학적 태도란 건 이런 태도는 무조건 지녀야 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과학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걸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완전한 그 실험실에서 어떤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해도 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실험한다고 해도 그게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과학적 태도도 이런 지향점이 있어. 요쪽으로 가야 되지. 완벽하게 이런 과학적 태도를 통해 가지고 요 네 가지 이게 완벽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연구자라고 하면 우리 대학 교수님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밑에 있는 어떤 조교들이라든지 같이 어떤 대학 가게 된 배우게 된 학생들
또 이런 방법,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해석하거나 그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방법을 견지하지 않으면은 연구윤리 위반이 되고, 이게 실제로 요즘 논문이라든가 뭐 그런 데 대한 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물론 일반인들,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 졸업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엄밀하지 않은데, 사회에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볼 사람들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첫째가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저희 반 학생들 살펴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보고 참고해가 쓰시면 되는데, 이걸 답을 아는 것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방적 태도거든요. 개방적 태도인데, 개방적이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열린이라는 말인데, 그렇죠. 열린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열려 있다는 말은 나만 옳은 것이 아니고 어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견이 있는 사람들,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글자가 개발세발이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 오류 가능성, 오류 가능성.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구자도 인간이잖아요. 조금 이따 여기서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5개념을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은, 선생님들도 그 교과의 선생님들도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에,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기술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는 물론 교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많이 연구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저 잘 아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실제로 제가 정보와 이런 거를 학생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겠지만, 사실 정보화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실 학생들이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결국엔 제가 좀 말이 옆으로 새는데, 개방적 태도라는 것은 다른 연구자 또는 타인의 비판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죠.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그런 비판 자체도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기 객관적 태도가 나오겠지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 무조건이란 말은 제가 이걸 또 이렇게 적으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적지는 않을게요. 제가 말하면서 적으려고 하면 너무 말이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무조건이란 말을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그쵸? 맹목적으로, 그죠? 따져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따르거나 배격하는 거. 이건 따르든 배격하든 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조건 없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무조건 따르거나 배격하지 않는 이런 태도고, 사실 그러면 무조건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무조건 따르거나 배격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을 통해서 따라야 되느냐? 지금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란 건 결국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인과관계야말로 바로 과학의 특징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너무나 쉬운 속담도 있지만, 이런 그 인과관계가 과학의 핵심이란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인과관계 속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4차시든 3차시든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검토하는 건데 여러 가능성이란 건데요. 어 실제 그 본인의 주장을 검토할 때 뭐 이렇게 있다고 요즘에 과학 수사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어 사실 그 어떤 수사라든지 어떤 그런 뭐 경찰이 하는 행위 또는 뭐 검찰이 하는 행위도 사실 인과관계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 있었다고 할 때 제일 증거가 뭘까요? 수업 시간이었으면 그냥 물어보고 한 틈 주고 발언이 나오면 "아니다. 그런 것 같아." 이야기를 할 건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재미는 없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제1 증거는 사체입니다. 그쵸? 사체인데 이 사체가 발견되면 그 사체가 발견되면 이 사람이 어 어떻게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살인을 했는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체가 제1 증거예요. 그 증거를 사체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쵸. 살인이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뭘지를 어떻게 반대로 요럴 때는 따져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걸 볼 때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도 우리 그 법정 드라마들 뭐 이런 거 경찰과 관련된 드라마들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범죄와 관련된 그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던데 뭐 프로파일링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사체가 있었고요. 살인 현장에 사체가 있었고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활용된 그 물건이 있었던 거죠. 뭐 무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두 종류로 묻어 있었는데 어떤 피는 이렇게 죽은 사람의 피, 살인당한 사람의 피고 어떤 다른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피의 주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피가 이게 이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이 묻혔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 사람이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B라는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면 이 B라는 사람이 뭐 하다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칼질하다가 피가 묻었었어요. 그 피를 또 다른 C라는 사람이 살인에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개방적 태도란 거는 우리 수사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막 열어 놓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개방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개방적 태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이는 게 "원점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개방적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13 분이 지나서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당황스러울 뿐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바로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 객관적이란 말의 의미를 다양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과학적 태도로서의 어떤 객관적 태도는 마치 뭐야? 제3자의 관점에서. 그쵸? 그러니까 객관의 반대가 주관이잖아요. 근데 주관을 떠나 가지고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도 있고 뭐 자기 방어,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홉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연구자도 결국에 인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탐구를 할 때는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렇게 10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 과정의 결과물은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개입이 되게 되면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집단의 가치라든지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요런 게 있어 버리면 이 가치 중립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요. 기업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는데 정치권에서 아니 정치의 어떤 그런 본질이라든지 정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두시면 돼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권에서든 이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이런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논리의 근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학자들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 사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근거를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게 그 정부 기관에서 정부 부처에서 이런 연구기관으로 이런 어떤 조사를 해 보라. 이제 어떤 뭐 연구비를 내려주면서 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 대부분의 어떤 국책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런 정권의 어떤 그런 입맛에 맞는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또는 기업이 설립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의 결과들은 상당히 이 연구기관에 그 모기업이 있는 거예요. 소속돼 있으면 이 기업을 위한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게 이로운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 자료로서 그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 실제로 어떤 그 연구 과정에 있어 가지고 편견이라든가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그렇게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말이 많아집니다. 보시면 세 번째가 상대주의적 태도거든요. 상대주의적 태도인데 상대주의적 태도는 이거 문화 이해에 있어 가지고 상대주의 우리 문화 이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좀 상대주의적 태도인데 이거 문화 이해입니다. 문화 이해. 이 끝에 있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그래도 문화 이해의 태도에 있어 가지고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맥락이 키워드입니다. 맥락. 그리고 이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의한 이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인데 실제로 요걸 보시면은 이 사회 문제가 그 실제로 이 사회 문제가 지는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사회의 어떤 총기 문제는 조금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총기를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소유를 이렇게 정당화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사회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부터 총기를 소유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진 거죠. 그쵸? 그런 거 또는 어떤 그런 총기와 관련된 그런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파워가 너무 세 가지고 그렇다. 그렇게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특히 이게 비교 연구를 하거든요. 비교 연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교 연구를 하는데 이 비교 연구 여기서 인정 이런 것도 되는 건데요. 인정. 비교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비교 연구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어떤 사회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정책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쉬우면서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있는 소위 그런 방법이 뭐냐면 외국에서 잘 된 사례들 있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국에서 아주 잘 만들어져서 잘 활용되었던 그런 사례라든지 정책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인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우리 민주 국가 중에 대표, 그쵸? 사실상 지금 세계적인 패권 국가기도 하지만 민주 국가 중에 대표 국가로서 사실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본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대통령제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3학년 돼 가지고 정치화법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제 그리고 민주주의 본토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다 어디서 건너왔어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어떤 그런 인종이라든지 많은 국가에서 이민자들 받아주고 그러면서 발전한 국가긴 하지만 태초는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제가 왜 대통령제가 만들어졌냐면, 영국은 내각제잖아요. 내각제인데, 자, 여기서는 더 이상 필기를 할 수 없으니 이게 지우고 난 다음에 그냥 말로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고 영국은 내각제인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와 가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권력의 집중입니다. 정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집중되는 걸 워낙에나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건너온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에서 소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그런 정치제도,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융합되는 어떤 그런 정치제도라면, 대통령제는 대표를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가 이제 입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편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뽑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입법부랑 어떻게 행정부를 따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권력 분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보시면 이렇게 입법부랑 대통령을 따로 구성하고, 그리고 미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또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냐? 지방의 어떤, 미국은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죠? 연방이 있고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방이 있고 또 각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나눠놨어요. 그리고 입법부에서도 상원하고 하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을 최대한 나눠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제는 사실 권력 분립을 위한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녹아들여져 있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권력 분립을 최대한 시키려고 했던 이런 미국의 대통령제를 해방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이 또는 많이 대통령제를 많이 수입해 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미국 군정 들어서고 이후에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해방 국면에서 정치 제도를 많이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긴 하지만 어땠어요? 결국에는 권력을 분립하려는 기본적인 대통령제의 취지가 몰각되면서 어떻게 권위주의 체제로 정치가 빠져버리게 됐었죠. 그쵸?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비교 연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미안해요. 네. 특정 사회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다른 사회나 집단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 연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통했으니까 여기도 통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만병통치약이란 없다. 또는 다른 문화권이라든지 문화 이해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그 국가의 어떤 모습들,
어떤 뭐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이유가 있겠지. 그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게 좀 맥락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송강호가 그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보시면요. 마지막 보시면 벌써 25 분이 지났다는 것에 전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또 딴소리를 하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학생들이 반응이 오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조절이 가능한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뭐 제가 뭐 완전히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끄적끄적거리면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또 이야기해 줄 건 좀 많고 제가 좀 나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진도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경험했고 재작년에도 경험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얼굴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우리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오늘 수업을 하는 이 사정은 또 이렇게 우리 코로나 관련된 그런 사정하고는 좀 다르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성찰적 태도인데요. 성찰적 태도인데요. 성찰적 태도인데 이게 성찰적으로 보이면 정말 좋겠네요. 성찰적 태도란 건 결국에 숙고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요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 되짚어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 되짚어 보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 진도도 진도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엄청 많이 살진 않았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찰적 태도는 개인에게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도. 특히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있거나 목표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요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쉬어 주면서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한다는 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걸 번뇌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되짚어 보는 건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학습에 있어 가지고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학습에 있어 가지고도 본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교육에서 뭐 메타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걸 보면 이게 본인이 아는 걸 계속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아는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죠. 그렇죠. 물론 더 자세하게 익히고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건 있지만 결국에는 시험 전에는 기존에 봐왔던 걸 확인하고 내가 빠뜨리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는 것이 무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전이나 시험 기간에는 그걸 하는 거죠. 이건 알아 하라고 넘겨가고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더 보고 그러기 위해서 좀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오늘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성찰적 태도 보면은 결국에 되짚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찰이란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는 겁니다. 한번 껍데기를 까보고 뭐 뒤집어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딜캠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나 반성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게 나왔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무조건 따르거나 배격하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둘 다 동일해요. 근데 성찰적 태도라는 것은 본인, 연구자의 머리 안에서 또는 연구실 안에서 스스로가 번뇌하고 고민하고 돌이켜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사고하는 것이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개방적 태도란 것은 이런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떻게,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고 가능성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무조건 뭐 무조건이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거 생각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애드립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내부적으로 갇혀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정말 많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녹화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봐지거든요. 제가 이 온라인 클래스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30분이 지나서 이걸 틀어주고 30분이 지나면 학생들이 진짜 싫어할 것 같거든요. 뭐 싫어하는 걸 할 수도 있겠지만 35분에서 40분 사이에서 요 1페이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대충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1시간 한 타임으로 끊어서 수업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길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살 문제를 탐구하는 과학적 태도인데 이거는 실제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건데 사실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 사회학자 대표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꽁트 이후에 디르켐 막스 베버 여러 사회학자들이 나오지만 그 뭐 5손가락 또는 세 손가락 한 손가락까지는 모르겠고 세 손가락에는 드는 사람입니다. 사회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어떤 책이 바로 자살론입니다. 자살론. 여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 저서들이 있지만 자살론인데 이거를 앞에 우리가 배운 과학적 태도로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디르켐이 친구의 자살을 어떻게 자살 문제로 본 거예요. 현대사회 자살 문제로 본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친구의 자살은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측면인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개방적 태도라든지 객관적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어때요? 발상의 전환 또는 성찰,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저는 이게 제가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약속 시간에 좀 일찍 도착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마트 같은 데라든지 어떤 그런 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데 제가 뭐 물건 살 걸 진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물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뭐 마트의 가격들은 뭐 어떤 요즘에 뭐 물가가 이제 농산품 같은 게 과일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어떤지 또는 뭐 어떤 좀 센스 있고 세련된 어떤 그런 물품들이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뭐 그것과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성찰적 태도인데요. 무언가를 관찰하고 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관찰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금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게 성찰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무엇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요. 사실상 디르켐 같은 경우에도 친구의 어떤 자살 그 갑작스러운 자살이죠. 얘가 왜 죽었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죽었지? 얘가 왜 죽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여기 의문을 가졌다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성찰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우리가 궁금해한다는 것은 무언가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외부로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 어떤 그런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연구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성찰의 과정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데
아주 극도로 유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항상 혼자 그 골방에서 성찰하시고 막 이제 고뇌하시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성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면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시면 그게 적성이에요. 본인의 지금 고등학교에서 나뭐 그 내신 성적도 얼마 안 나오는데 내가 교수를 어 아직까지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공부 국영수, 과학, 사학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그 매니아적으로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학과 가셔 가지고 진짜 거기에 천착하시면 진짜로 교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것도 봤고요. 네. 아무튼 보시면 비의 태도 보겠습니다. 비의 태도 보시면 디르켐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봤어요. 기독교, 카톨릭하고 실제로 뭐 그 신교 있잖아요. 신교, 개신교 이렇게 뭐 두 개 비교도 했었고 그를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그 연대 의식의 붕괴를 그 주 원인으로 가정을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 가설 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이유라고 보고 어떻게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거.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양적 질적 방법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결국에 과학은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그 살인 사건 이야기할 때 증거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이건 밑에 답은 아닙니다. 실증주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 들어맞는지를 어떻게 실제로 관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보자 그거예요. 한번 보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다양하게 따져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따져보다가 이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됐거든요. 실제로 어떤 토마스 쿤의 어떤 과학의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게 개방적 태도예요. 개방적 태도인 이유는 그렇죠. 확신할 수 없었다.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쵸. 그래서 반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개방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디르켐은 자살을 야기하는 특정한 사회 구조적 특징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끄고 있는데 사실 자살 구조적 특징 이거는 자살과 관련된 텍스트 내용적인 이야기고 결국에 여기서 증명한 거는 통계 자료.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계 자료는 것은 우리 이 수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게 뭐 객관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이해관계,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가지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이라든지 뭐 이 객관적 태도는 사실 가치 중립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이 통계 자료는 가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 문제를 이런 수치상으로만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많이 다루고 객관적 태도를 많이 견제할 수 있는 게 양적 연구 방법이고 실제로 이 양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지금 40분이 됐는데요. 이거 어떡할까요? 강의를 이거 잘라 드릴까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강의 이거 말씀드리면 거의 폭탄이 될 것 같은데 저 나머지 두 반 학생들은 저 선생님 누구야 막 그럴 것 같고 얼굴 우리 반 학생들 다 저를 쳐다볼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50분이니까요. 지금 39분 45초인데요. 이게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디르켐이
자살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건 객관적 태도인데 이렇게 나눠요. 나눠 가지고 어떤 사회의 통합과, 이거 안 되겠는데. 사회 이 너무 필기하게 적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여기다가 적읍시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아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요 사분면이 사회의 어떤 통합도고요. 사회 통합도가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요 우측에 여기가 규제 정도예요. 사회 규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도인데, 요쪽이 1사분면이 다 플러스 높은 거고, 요쪽이 내린 건데, 이게 1, 2, 3, 4분면으로 이렇게 XY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두 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으면 그 자살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타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타적 자살. 사실 이 디르켐의 자살론의 어떤 결론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냥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회의 어떤 통합 정도에서 이타적 자살은 이런 겁니다. 태평양 그 전쟁에서 일본군의 가미까지 공격 있잖아요. 이 자살 공격. 비행기 타고 그냥 항공모함에 들이받는 거. 신풍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거는 결국 국가랑 나라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 본인의 어떤 생명을 희생한 겁니다. 미친 짓이죠. 네, 미친 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군인들이 희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순교라든지요. 종교를 위해가 순교하는 거라든지, 자기 신념을 위해 가지고, 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 그 어떤 본인이 대표로서 우리 7, 80년대 분신 자살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타적 자살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기적 자살이 있는데요. 반면에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게 되면, 통합의 정도가 높으니까 남들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입장이고, 이기적 자살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기적 자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기적 자살의 경우가 거의 아주 많죠. 실제로 요게 뭐 거의 많은 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개인만 편하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규제 정도에 따라서, 이거 큰일 났는데 빨리 마칠게요. 규제 정도에 따라서, 규제 정도가 높으면 이걸 숙명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숙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제도 하에서 이제 노예의 자살이라든가 전쟁 포로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정도가 약하게 되면, 사회 규제 정도가 약하게 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건데,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노미적 자살인데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관의 혼란, 이게 본인의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가 풀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구속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사회적인 구속이 없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룰도 없고 규범도 없고 그냥 무질서 그 자체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이게 어떤 때 발생하냐면, 근대가 조금 이제 근대가 좀 이제 발달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근대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발달을 급속도로 했는데,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규범적인 측면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가 조금 좀 따라가는 어떤 그런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졌는데, 농촌 사회에서 있었던 우리 공동체적 규범, 그런 것들은 사라졌는데 그걸 대체할 어떤 규범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외로움을 느끼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뭐 삶의 의미도 없고 뭐 연고도 없고 요즘에 사실 뭐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음 더 이야기하면은 또 이야기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노미적 자살 뭐 그렇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게 빨리 자살가론과 관련해서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이게 사실 이렇게 빨리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좀 이게 좀 이렇게 대충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안녕. 어